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투자에 대한 생각, 하워드 막스 지음, 김경미 옮김, 비즈니스 맵에서 펴낸 책입니다. 서문, 투자에도 철학이 필요하다. 지난 20년간 나는 투자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기록한 메모를 고객들에게 종종 보내고 있다. 처음 메모를 보내기 시작한 것은 투자회사인 TCW에서였고 1995년 대체 투자 전문 회사인 오크트리 캐피털 매니지먼트를 공동 설립한 이후로는 이곳 회사에서 보내고 있다. 나는 메모를 이용해 내 투자 철학을 제시하고 재정 운용 방식을 설명하며 최근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의견도 개진한다. 그런 메모들이 이 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책 중간중간에 자주 등장하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속에 담긴 교훈들이 메모를 쓴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유용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다만 메모를 책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메시지를 좀 더 분명히 하고자 약간의 수정을 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정확히 무엇일까? 2003년 7월, 나는 투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들을 한데 모아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메모를 작성했다. 그 글은 이렇게 시작한다. 우리 고객이거나 앞으로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X입니다. 그리고 10분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Y라고 할 수 있지요. 라고 말하다가 어느새 Y는 Z가 되는 시기였다. 메모에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 18가지나 언급되었다. 위에 메모를 작성한 이래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약간 수정하긴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중요하다는 근본적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여러 측면을 동시에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 어느 하나만 빠뜨려도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주제로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바로 그것이다. 벽돌 하나하나가 모여 튼튼한 벽이 되고 집이 되듯이 이 책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하나가 모여 성공적인 투자의 기반이 되어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 중에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다. 애초 투자 설명서를 쓸 생각으로 시작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책에는 주로 나의 투자 철학이 담겨 있다. 이 철학은 내 삶의 신조이자 내 투자 인생에서 종교와 다름없다. 그것은 나를 계속해서 발전시켜주는 지침이었기에 나는 이를 전적으로 신뢰한다. 확신하건대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들은 가장 오래 남을 것이며 미래에도 여전히 가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투자 방법을 설명하지 않으며 투자 성공을 위한 절대 비법이나 단계별 훈련 같은 것도 설명해 주지 않는다. 또한 상수, 일정한 수나 고정 비율을 포함시키는 가치평가 공식도 없다. 물론 숫자가 전혀 안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간간히 등장하는 숫자나 공식은 독자로 하여금 좀 더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또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걸려드는 함정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나의 목표는 투자를 단순화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내가 가장 확실히 하고 싶은 것은 투자가 얼마나 복잡한 것인가를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다. 투자를 단순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믿을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큰 피해를 끼친다. 나는 투자와 관련된 수익, 리스크, 프로세스에 대해 보편적인 사고를 견지한다. 내가 특정 자산군이나 전략을 언급하는 것은 나의 요점을 설명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뿐이다. 나는 앞서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여러 측면을 동시에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가능한 한 이 책에서 모든 주제를 동시에 다루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언어의 한계로 인해 한 번에 한 가지 주제씩 다루기로 했다. 그 시작으로 우선 투자 행위가 발생하는 시장 환경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다음에는 투자자에 대해 설명했으며 투자 성공이나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설명을 했다. 마지막 장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서로 다른 개념들을 취합해 하나로 요약했다. 나의 철학이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인데다 일부 내용은 하나 이상의 장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용이 반복되더라도 너그러이 양해를 부탁하는 바이다. 이 책의 내용이 독자들에게 참신하고 생각을 가다듬게 하며 한 발 더 나아가 논쟁의 여지를 줄일 수 있길 바란다. 누군가 내게 책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제가 이제까지 읽은 것들이 다 옳았네요. 라고 한다면 나의 시도는 실패한 것이다. 내 목표는 독자가 전에는 생각해 본 적 없는 투자 문제에 대해 서로의 의견과 사고방식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더없이 기쁠 것이다. 나는 특히 책을 쓰면서 수익을 내는 방법보다는 투자와 관련된 리스크와 그 리스크를 제한하는 방법을 논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내게 리스크는 투자에서 가장 흥미롭고 도전할 만하고 또 꼭 필요한 측면이기 때문이다. 오크트리 캐피털 매니지먼트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는 잠재 고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는데 표현은 조금 달라도 그 내용은 같다. 즉, 당신이 이룬 성공의 비결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간단하다. 바로 효과적인 투자 철학이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갈고 닦아온 문화와 가치를 공유하는 매우 숙련된 개인들에 의해 양심적으로 시행되어 온 우리만의 투자 철학이다. 그렇다면 투자 철학은 어디에서 오는가? 확실한 한 가지는 처음부터 완벽한 형태를 갖춘 철학을 가지고 그러고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철학은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오랜 시간 축적된 사고의 총체여야 한다. 삶의 교훈을 통한 배움 없이는 유용한 철학도 생기지 않는다. 나의 경우 아주 운이 좋았던 덕에 살면서 다양하고 유익한 교훈을 많이 얻을 수 있었다. 나는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경영을 전공했는데 당시의 시간들이 내게는 매우 유용하고도 자극적인 경험이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스쿨 학부과정 동안에는 질적 분석 위주의 기초적인 수업을 경험했고 시카고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는 양적 분석 위주의 이론 수업을 경험했다. 그 중에 가장 주요했던 것은 수업 시간에 배운 특정 사실이나 프로세스가 아니라 투자 사조와 관련된 두 개의 주요 학파를 알게 되어 그들의 이론을 내 방식에 어떻게 조화시키고 통합시킬 것인가를 고민했던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가 가진 정도의 철학은 조금만 깨어있는 정신으로 인생을 살면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떤 상황으로 이어질지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비슷한 상황이 재발했을 때 앞서 얻은 교훈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경제 주기 속에서 반복되는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 나는 경험이란 당신이 원하던 것을 가지지 못했을 때 당신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 말을 꼭 하고 싶다. 호황은 우리에게 쓸모없는 교훈만 준다. 투자는 쉬운 것이고 당신은 투자의 비밀을 알고 있으며 리스크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가장 값진 교훈은 불황에서 얻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운 좋게도 특별한 시대를 살았다. 물론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여러 방법이 있으므로
나의 투자 철학이 유일한 정답은 아니지만 나는 적어도 우리에게는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 나는 언제나 말보다 행동이 우선이며 특히 투자 세계에서는 더 그렇다고 확신한다. 나의 파트너들과 오크트리 동료들의 공로가 없었다면 이 책에서 내가 독자 여러분과 함께하려는 투자 철학은 주목을 끌지 못했을 것이다. 하워드 막스. 가장 중요한 원칙 1. 심층적으로 생각하라. 훌륭한 투자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배우면 가능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가능한 사람일지라도 투자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효과적인 투자 전략이라도 경우에 따라 유효할 뿐 매번 효과적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투자를 한 가지 알고리즘으로 관소할 수도 없으며 컴퓨터에만 의지할 수도 없다. 또한 아무리 투자의 대가라고 해도 항상 오를 수는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투자에서 늘 적용 가능한 규칙이란 없기 때문이다. 환경은 통제 불가능하고 상황이 똑같이 반복되는 일은 드물다. 또한 투자자 심리가 시장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많은 변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신뢰할 수 없다. 한 가지 투자 전략이 한동안은 효과가 있겠지만 너도 나도 그 전략을 따르면서 결국 실효성이 떨어지고 이윽고 새로운 투자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다른 투자자들이 모방하는 전략은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경제학과 마찬가지로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는 과학보다는 예술에 가깝다. 이처럼 투자가 과학보다는 예술이라는 점에서 나는 투자를 공식화할 수 있다는 말은 이 책이든 다른 어디서든 절대로 하지 않는다. 내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일정하고 기계적인 투자 전략보다는 직관적이고 유연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의 본질은 당신이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있다. 누구나 평균 수익은 달성할 수 있다. 이를테면 전체 종목을 조금씩 사모으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시장 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시장만큼만 하면 된다. 그러나 성공하는 투자자들은 그 이상을 원하고 시장을 이기고 싶어 한다. 나는 시장이나 다른 투자자들보다 높은 수익을 내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이 됐든 탁월한 통찰력이 됐든 둘 중 하나는 필요하다. 그러나 요행을 바라는 것은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할 수 없으며 자신의 통찰력에 집중해야 한다. 농구에 관한 속담 중에 선수의 키는 지도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코치가 아무리 선수를 지도해도 그 선수의 타고난 키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통찰력은 누가 가르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며 여느 기술들이 그렇듯이 투자에 대한 이해력이 그저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것뿐이다. 다시 말해 벤저민 그레이엄이 유려한 화법으로 강조했던 투자자들에게 꼭 필요한 약간의 현명함이 이들에게는 있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노력의 산물이기도 하다. 누구나 돈을 벌고 싶어 한다. 경제학의 모든 것은 누구나 이윤을 추구한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자본주의도 마찬가지다. 이윤 추구가 동기가 되어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하고 자신이 가진 자금으로 모험을 하기도 한다. 또한 이윤 추구의 결과로 인류는 많은 물질적 발전을 이루고 이를 누려왔다. 그러나 그 보편성 때문에 시장을 이기기가 어렵다. 오늘날 수백만의 사람들이 각자의 투자 수익을 위해 경쟁하고 있다.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남보다 한 발 더 앞선 사람이 승자가 될 것이다. 무리에서 남보다 앞선다는 것은 더 많이 배웠거나 체육관이나 도서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거나 영양 상태가 더 좋거나 노력을 더 하거나 체력이 더 좋거나
각종 장비를 더 많이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투자에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통찰력 있는 사고, 내식으로 말하자면 2차적 사고가 더 중요하다. 투자를 계획 중인 사람이라면 그 준비 단계로 재정과 회계에 관한 공부를 하거나 관련 기사나 책을 다양하게 읽을 수도 있고, 운이 좋다면 투자 프로세스를 잘 아는 누군가로부터 멘토링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 평균 이상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올리기 위해 꼭 필요한 탁월한 통찰력, 직관, 가치에 대한 감각, 심리파악 능력 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적 사고가 필요한 것이다. 기억하자. 투자의 목적은 평균이 아니라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투자자들보다 한 발 앞선 사고, 더 효과적이고 더 고차원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 다른 투자자들이 현명하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컴퓨터 활용도 잘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들에게는 없는 경쟁력을 갖는 것이다.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없는 통찰력을 발휘하며 그들과 다르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한다. 다시 말해, 옳은 판단을 하는 것은 성공 투자를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다. 다른 투자자들보다 더 옳은 판단, 즉 남들과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그렇다면 2차적 사고란 무엇인가? 1차적 사고는 단순하고 피상적이어서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탁월한 성과는 낼 수 없다. 1차적 사고에 필요한 것은 이 회사의 전망이 밝으니 주가가 오르겠군 처럼 미래에 대한 의견뿐이다. 그러나 2차적 사고는 심오하고 복합적이며 난해하다. 2차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결정을 내릴 때 다음과 같이 많은 것들을 계산한다. 예측 가능한 결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중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내 예측이 맞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시장은 어떻게 예측하는가? 시장의 예측과 내 예측은 어떻게 다른가? 자산의 현재 가격은 시장이 예측하는 미래 가격에 비해 적절한가? 나의 예측과 비교해서는 어떠한가? 가격에 반영된 시장 심리가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이지는 않은가? 시장의 예측이 맞다면 또는 내 예측이 맞다면 자산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1차적 사고와 2차적 사고에 드는 노동력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으며 2차적 사고가 가능한 사람들은 1차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 비해 훨씬 적다. 1차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공식과 쉬운 답을 찾는 반면 2차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성공적인 투자와 단순함이 대립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투자를 단순화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전문 투자자의 도움을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나는 그들 중 일부를 용병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용병들 중에서도 주식 중개인들은 당신이 투자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를 바란다. 물론 거래당 $10의 중개 수수료만 내면 말이다. 한편 뮤추얼 펀드 회사들은 투자는 당신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는 것이라고 당신이 생각하기를 바란다. 이 경우 당신은 펀드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 실행하고 운용하는 액티브 펀드에 자금을 투자하고 비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투자를 단순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는 전도자 유형도 있다. 그들 중에는 투자에 대해 가르치는 교수도 있고 순수한 의도에서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그들은 자신의 실적을 종합해보지 않거나 과거의 실패를 모르는 척하거나 자신이 입은 손실을 운이 없는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다. 결국 투자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다. 내가 운전할 때마다 듣는
라디오 방송의 객원 해설가 한 명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어떤 제품에 대해 기분 좋은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관련주를 사세요. 하지만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기 위한 조건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있다. 1차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차적 사고를 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식으로 생각하고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므로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월등한 성과를 거둘 수 없다. 투자자 집단이 곧 시장이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제로섬의 투자 세계에서 경쟁을 하기 전에 투자자는 자신이 상위 절반에 들어갈 수 있는 마땅한 근거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보통의 투자자들보다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장의 예측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문제는 정확한 판단 아래 남들과 다른 예측을 했을 때만 이례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들과 다른 예측을 하기 어렵고 그 남다른 예측이 정확하기도 어려우며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도 어렵다. 평균 이상의 투자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평범한 투자자와는 달라야 한다. 즉, 다른 투자자들보다 더 현명하게 사고해야 한다. 즉, 남들과 다르면서 남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 이것이 2차적 사고다. 투자 프로세스를 간단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대체로 2차적 사고의 필요성을, 심지어 그런 사고방식이 있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한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누구나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는 없다. 다행인 것은 시장에는 1차적 사고를 하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이며 그로 인해 2차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수익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지속적으로 뛰어난 투자 수익을 달성하려면 당신도 이들 중 한 명이 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원칙 2. 시장의 효율성을 이해하라. 시카고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태동하여 시카고 학파로 불리는 금융과 투자에 관한 새로운 이론은 1960년대에 등장했다. 1967년부터 1969년까지 이 학교의 학생이었던 나는 이 새로운 이론이 시작된 곳에 있었고, 그렇게 해서 시카고 학파 이론은 나의 사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시카고 학파 이론에는 투자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중요한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위험 회피, 위험 요소로서의 변동성, 위험 조정 수익,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알파, 베타, 랜덤 워크 가설, 효율적 시장 가설 등이 있다. 시카고 학파 이론이 소개되고 초기 몇 년 동안 효율적 시장 가설이 투자 분야에서 특히 큰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 영향력이 상당했기에 여기서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효율적 시장 가설이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에는 많은 참가자가 있으며 이들은 관련 정보에 대체로 균등하게 접근한다. 이들은 현명하고 객관적이며 의욕이 넘치고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이들이 사용하는 분석 모델은 널리 알려져 있고 이미 사용하고 있다. 2. 시장 참가자들의 집단적인 노력 때문에 각 자산의 시장 가격의 모든 정보가 즉시 그리고 충분히 반영된다. 또한 시장 참가자들이 지나치게 저가인 자산은 즉시 매수하고 반대로 너무 고가인 자산은 즉시 매도할 것이기 때문에 자산 가격은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공정하게 매겨진다. 3. 그러므로 시장 가격은 자산의 내재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한 것이며 어떤 참가자도 평가가 잘못된 경우를 지속적으로 발견하여 그로부터 이익을 보는 일은 있을 수 없다. 5. 그러므로 자산은 다른 자산과 비교하여
적정한 위험 조정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되는 가격에 팔린다. 위험한 자산일수록 매수자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높은 수익을 제시해야 한다. 시장이 가격을 정해 그 가격이 통용되면 공짜 점심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즉, 리스크가 증가하지 않으면 수익도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더도 덜도 아닌 효율적 시장의 핵심을 정석대로 요약한 것이다. 그러면 이번에는 내 의견을 말해보겠다. 이 이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 역시 효율적이란 단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나는 이를 정보 수집에 있어서의 정확성보다는 빠르고 신속하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투자자들은 모든 새로운 정보를 평가할 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자산 가격은 해당 정보의 중요도에 대한 시장의 관점을 즉각 반영한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나는 이런 시장의 견해가 꼭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2000년 1월에 야후 주가는 237달러였으나 1년이 채 안 된 2001년 4월에는 11달러로 폭락했다. 이 경우 두 번 다 시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말이 안 되는 논리를 펼치는 것이다. 최소한 두 번 중에 한 번은 틀렸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의 실수를 발견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효율적 시장의 가격이 이미 시장의 예측을 반영하고 있다면 시장의 예측을 공유하는 것으로 평균 수익만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시장을 이기려면 색다르거나 시장의 예측과 반대되는 견해를 가져야만 한다. 핵심은 좀 더 효율적인 시장이 종종 자산을 잘못 평가하더라도 시장의 예측과 다르면서 좀 더 정확한 견해를 지속적으로 갖기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다른 사람들과 같은 정보를 가지고 같은 심리적 영향을 받는다면 말이다. 시장이 옳지 않더라도 주류 시장을 이기기 몹시 어려운 이유도 바로 이 점 때문이다. 효율적 시장 가설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론은 시장을 이길 수 없다이다. 시카고 학파의 시장에 대한 견해는 이 결론의 논리적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뮤추얼 펀드 실적에 대한 연구도 이 결론에 힘을 실어준다. 극소수의 뮤추얼 펀드만이 이 같은 결론으로부터 차별화된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별 5개를 받은 펀드들의 경우는 어떠냐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펀드 약관에 있는 다음 주의사항을 한번 읽어보자. 뮤추얼 펀드는 상대적 평가에 의해 평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평점이 시장 지수와 같은 객관적인 기준을 이길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좋다.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들어온 유명한 투자자들은 어떤가? 첫째, 1년 내지 2년 실적이 좋았던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한다. 운만 따라주면 어떠한 결과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통계학자들은 충분한 기간 동안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는 그 무엇도 통계적인 유의도를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의 경우 지난 64년간의 수치를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돈을 관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마지막으로 훌륭한 투자자 한두 명의 등장이 시장을 이기기 어렵다는 이 이론이 틀렸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주식 투자계의 워렌 버핏들이 많은 주목을 받는다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초과 성과를 내는 투자자의 사례가 매우 이례적인 것임을 보여준다. 시카고 학파 이론이 미친 가장 큰 영향 중 하나는 인덱스 펀드라는 소극적인 투자 기법의 탄생이었다. 즉, 고평가나 저평가된 증권에 적극적으로 베팅하는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시장을 이길 수 없다면 그들에게 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품은 투자자들이 주가지수의 영향력이 큰 주식이나 채권 등 종목별 비중에 따라 투자하는 펀드의 투자 비중을 늘린 것이다. 이 방법으로 투자자들은 해마다 아주 낮은 수수료만 지불하고서 시장 수익을 올린다.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모든 것에는 주기가 있으며 이는 관행적 통념 역시 포함된다. 효율적 시장 가설은 1960년대 순조롭게 출발하여 수많은 신봉자들을 생산했다. 그러나 이후 이 가설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 이론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부침을 거듭하고 있다. 나 역시 이 이론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수익과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에서 그렇다. 투자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위험을 회피하기 때문에 대체로 더 많은 위험보다는 더 적은 위험을 부담하려고 한다. 따라서 이들로 하여금 더 위험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조금이라도 더 큰 수익을 보장해야 한다. 시장은 잘 알려진 사실과 일반적인 인식을 기반으로 투자 대상의 가격을 조정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일수록 더 큰 수익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론상 효율적 시장에는 시장을 이기는 투자 기술이 없기 때문에 투자 간에 또는 포트폴리오 간에 생기는 수익 차이는 리스크의 차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효율적 시장 가설 신봉자에게 눈이 번쩍 뜨일 만한 투자 실적을 보여준다면 이런 대답을 듣게 될 것이다. 수익이 높다는 건 눈에 안 보이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겠죠? 또한 그걸 입증할 만큼 오랜 기간 수집한 데이터가 없으시죠?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해야 한다. 이따금 우리는 모든 상황이 잘 풀리고 더 위험한 투자가 약속대로 더 큰 수익을 내는 시기를 경험한다. 그런 평탄한 시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좀 더 위험한 투자를 하는 것밖에 없다고 믿게 만든다. 이처럼 결과가 좋을 때 쉽게 잊어버리는, 그렇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다. 위험한 투자일수록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그 투자는 더 위험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사람들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된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을, 즉 위험을 무분별하게 수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말이다. 또한 투자 이론이 가진 한계에 대해서도 상기하게 된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